지난 강의에서는 한국 경제의 가난한 시절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한국 경제가 고도 성장을 이루고 난 이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많은 국가들은 경제 성장을 이룬 후에 결국에는 민주주의의 확대라는 정치적 문제와 고도 성장으로 인한 부의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분배 시스템의 개선 및 복지 시스템의 확대라는 이슈를 맞이하게 됩니다. 최근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는 중국과 인도 및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동일한 이슈를 접하게 될 것은 매우 확실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고도 성장 이후 민주주의의 확대와 분배, 그리고 복지와 관련된 이슈를 먼저 겪었던 한국의 경험은 다른 나라들에도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산업화가 시작하기 전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의 경제적 격차는 3대 1 정도였다고 합니다. 제국의 시대가 되고 제국과 식민지의 경제적 격차는 9대 1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격차는 이제 더 커져서 50대 1까지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산업화가 시작되기 전에 경제력이 3이 아니라 1에 속했던 한국 경제는 식민지기를 거쳐 고도 성장기를 지나 이제는 1이 아닌 50에 더 가깝게 되었습니다. 1이 아닌 50에 가깝다는 점, 그리고 지금 강의를 하는 저 역시 그러한 고도 성장의 혜택을 받아 상대적으로 가난을 크게 겪지 않고 성장한 세대라는 점은 분명 한국 경제의 좋은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은 분명 가난한 나라를 부자 나라에 가깝게 만들어 주었고, 가난을 크게 겪지 않거나 가난을 모르는 세대가 등장하게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가난을 모르는 세대에게 과거의 가난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게 되었고, 한국 경제는 민주주의의 확대와 분배와 복지의 문제를 새로운 이슈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가난한 나라였을 때도 빈부의 격차는 있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사이에서는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고도 성장기를 겪고 난 이후에 한국 경제는 빈부의 격차가 더 커졌습니다. 고도 성장을 이루고 나자, 그리고 부자 나라에 좀 더 가까워지자 모두가 비슷하게 가난했던 때와는 달리 빈부의 격차는 국민에게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은 지니 계수라는 수치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불평등의 정도를 고려할 때 한국의 지니 계수는 고도 성장 이후에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한 면이 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남한 지역은 황폐했지만 그 가난한 한국에서도 빈부의 격차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모두가 가난한 상태에서 시작하고 또 성장했기에 불평등과 부의 집중이 고착화된 상태가 오랜 기간 유지되었던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지니 계수로 측정되는
불평등 지수는 상대적으로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평등이 매우 심한 나라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불평등 계수는 고도 성장 이후에도 상당 기간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는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했기에 버스비가 없어서 2시간을 걸어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불평등 지수보다는 낮은 불평등 지수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도 성장을 겪은 한국 경제에서 더 중요했던 것은 지니 개수와 같은 수치적 불평등 지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는 것이 아닌 과거에 나와 비슷하게 가난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나보다 더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이제 분배와 복지 문제에 보다 신경을 써야 했고 국민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요구와 실질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도 더 커졌습니다. 과거 가난했던 한국에서는 정치의 문제도 중요했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역사학자인 니알 퍼거슨 교수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영어로 표현하면 블러디한, 다시 말해 피가 묻어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자본주의는 인류가 고안해낸 다른 어떤 경제체제에 비해 경제 성장에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경제 성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 후에 태어난 세대에게는 가난을 적게 겪게 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는 단계에 직접 겪은 세대에게는 블러디하다는, 즉 경제 성장을 이루어낸 세대에 피가 묻게 된다는 말입니다. 피가 묻어있지 않은 자본주의를 구현하고 이를 통해 경제 성장을 효과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아직까지 그러한 방식으로 경제를 성장시킨 국가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상적인 상태에서만 생각할 수 있을 뿐 현실적으로는 실현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니알 퍼거슨 교수는 영국인이고 그래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영국의 제국주의에 대해 영국의 제국주의는 상대적으로 덜 블러디한 영국식 자본주의를 제도적으로 이식했다는 점에서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측면도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비슷한 논의를 압축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어낸 한국에 적용한다면 자본주의를 통해 효율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경제를 성장시켜서 보다 많은 세대가 가난을 적게 겪게 한 한국의 자본주의는 어쩌면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한 제도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논리와 주장은 자본주의와 고도 성장에 희생된 사람들에게까지 일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중화학공업화에 큰 역할을 한 조선소를 건설할 때 많은 인명사고가 있었습니다.
조선소를 건설한 회사에서는 인명사고를 줄이고자 안전사업부를 만들었지만 안타깝게도 인명사고가 줄어든 것은 조선소가 다 건설되고 난 이후라고 합니다. 안전을 고려하며 인명사고가 없이 조선소를 건설하면 가장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선소를 짓기 위해 외국에서 차관을 빌려오고 그 차관의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가난한 한국에서는 그러한 선택을 할 현실적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안전을 고려하면 공사기간이 길어지고 기업에서는 안전을 고려하기보다는 인명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공사기간을 짧게 하는 것을 선택했던 것이 가난한 한국의 자본주의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됩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도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경제 발전의 효율성을 위해 얼마만큼의 그리고 어떤 집단의 희생을 강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문제라 할 수 있고 정치적 문제였습니다. 권력의 집중 또는 독재는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비용을 매우 낮게 해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다양한 의견 수렴과 시행착오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 사회적 합의 과정에 수반되는 비용을 적게 하고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효율적 경제 성장을 위해 특정한 집단의 희생을 정치적 권력을 수반하여 강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치 권력의 집중화, 독재화를 통한 자본주의적 측면에서 효율적인 경제 개발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이 한국의 경제 성장에 꼭 필요했는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었는지는 여전히 한국 경제에 대한 논의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필연적으로 지금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특정 집단의 희생에 기변하여 경제 성장을 하는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도 필연적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한국의 경험은 다른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민주적인 의사결정 제도를 도입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경제에 있어서 경제 성장은 결국 사회적 의사결정 구조의 민주화를 국민이 요구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곧 경제 성장이 정치 체제의 민주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고도 성장 이후 성숙기에 들어선 한국 경제에서는 정치적 민주화와 분배와 복지의 문제가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고도 성장에 최적화되어 있었던 사회적 의사결정 체제는 경제 발전에 수반되는 정치적 민주화의 요구를 빠르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번 학기 수업의 후반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며 경제 성장을 이룩한 한국이 민주화와 분배 및 복지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했고 또 그러한 대응들이 경제 성장에 다시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경제는 고도 성장을 겪은 후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화와 분배 그리고 복지라는 새로운 문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선택한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경제적 효율성을 가장 중시하는 방식이었고 이는 블러디한 자본주의의 특징이 반영된 선택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의사결정을 하기보다는 권력의 집중화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의 비용을 줄이고 특정 집단의 희생을 어쩔 수 없는 결과로 받아들였던 측면이 컸습니다. 하지만 경제 성장 이후 그러한 의사결정 방식은 국민에게 과거만큼 쉽게 받아들여지지 못했고 정치적 의사 과정의 민주화와 분배와 복지의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게 됩니다. 지금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한국 경제의 과거와 비슷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의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측면이 있기에 고도 성장기 이후에 한국 경제의 경험을 참조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